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교재 45쪽부터 갑니다. 45쪽 제4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편입니다. 제목이 중요한 느낌이 오십니까?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해라 라는 단어는 우리 실전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입니다.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 때문에 제일 말썽이 많은가 하면 이 물건 때문에,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죠. 뭐 좋다고 샀는데 다 썩었더라, 또는 바가지 썼더라, 또는 바퀴벌레가 2,000마리씩이나 나오는 아파트더라 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을 해라 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취지죠. 자, 이 단어를 항상 출발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본인이 개공사면 이 물건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편안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잘 설명합니다. 그래, 잘 설명하는데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잘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자, 의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랍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줄 바꿔서 밑에서 바로 밑에 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의 네모 탁 넣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등기부등 설명의 근거자료에 밑줄 껐습니다.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의 동그라미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줬습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한 장 넘어가셔서 교재 4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 4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4번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첫째 줄 개공사는 줄 바꾸어서 중개가 완성이 되어 찾았나요? 네. 자, 중개 완성에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에 동그라미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이에 서명 및 날인하고 서명 날인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에도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이죠?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에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이제 교재부터 먼저 짚어드렸는데 확인 설명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방금 교재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의뢰를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의뢰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는 누구에게 설명한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그라미 하셨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제시 동그라미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쉽게 설명했습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 이 그림에서 취득하는 자가 갑을 A 중에 누구? 을에게 설명해라 그랬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때 자료라는 게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대장 등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성실 이런 거는 말 하나만 하고 그죠? 얼마나 편안하게 제시했습니까?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지문을 시험에 탁 올리면 50%가 틀립니다. 올려도 당연히 출제는 되었는데 50% 틀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그래서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잖아 벌써, 그죠? 그런데 시험 치는 수험생은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 그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못 찾아냅니다. 양 당사자한테 성실하게 하라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사람 양 당사자면 이 사람한테 가서도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A가 가가지고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고 저 뭐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물건으로서 하고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갑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어째 그거를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러니까 성실만 더 가면 좋은 줄 알고 맞다 이렇게 탁 찍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취득. 그래서 교재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놨다니까요. 놓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OX.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입니다. X.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지 말로만 설명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뜬 단어들을 딱 찾아붙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과목의 특징은 쓸렁쓸렁 들으면 다 한다니까요. 모를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는 맞다고 찍으면 돌아가면서 다 틀린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따라오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 설명 딱딱 갖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딱 잡아놓습니다. 항상 이런 말 했죠. 우리 과목은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않는다니까. 그죠? 문제를 점수를 받아야 돼.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11월, 12월에 입문 과정에서 자꾸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감각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해보면 뭐를 강조하더라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이때 자료를 제시하는데 자료가 뭐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요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요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였고, 원래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하고 딱 찍었고 100% 출제했습니다. 그대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로서. 그래서 지금 이제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무가 들어오면 안 지키면 전부 다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위반에 대해서는 천천히 따라 붙어도 돼요. 아직까지 기초반에서 막 위반까지 막 갖다 붙여놓으면 정신 없어지니까 개념부터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을이 물건이 괜찮네요. 내가 살게요. 그럽니다. 살게요 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중개를 완성시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교재에서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것,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라고 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에 딱딱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그냥 내용만 듣는 것 같지만 앞으로 교재에 동그라미 했다라는 말은 그 페이지를 탁 넘기면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라고 지금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번역합시다. 서면으로 작성을 하래요. 그때 서면이 뭐였습니까? 교재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요 양식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공부하게 될 건데, 확인설명서 양식은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요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자, 다 계약이 체결되면 작성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조문 보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하단에 4번에 1번 개공사는 이래 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작성을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돼. 자, 개공사가 작성을 하고 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공사가 합니다.
계공사가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말은 없더라도 몇 통 작성한다? 3통을 작성해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는 자기가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계공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 라는 조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이 하나 도입이 되었습니다. 뭐가 도입이 됐는가 하면 계공사가 작성을 할 때는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수행한 공인중개사를 우리는 소공사라 그러죠. 소공사도 작성할 수 있다. 자, 소공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날인도 소공사가 서명날인을 합니다. 법이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소공사가 서명날인하고 나면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계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지문이고 교재에는 그런 조문들이 또 밑에 이렇게 붙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깔끔하게 이렇게 필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해라. 누구를 대상자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되었다면 필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이 필기는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탁 들어오면 항상 확인 학습을 합니다. 필기는 이렇게 하고 이해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학습을 해봅시다. 자, A가 계공사입니다. 여러분 계공사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실의 대표자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보시면서 확인 설명서는 누구누가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대답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틀리게 묻더라도 여러분은 대답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누가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하면 답은 계공사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틀리게 묻더라도 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계공사가 작성합니다.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계공사. 그렇지. 계공사만 서명 날인합니다. 그 다음 교부도 보존도 누가 해야 된다? 계공사가 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필기는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A가 계공사가 아니고 소공사라고 칩시다. 사무실에 자기증 가지고 일하는 자 있죠? 자, 소공사가 설명을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필기한 걸 보시면서 누가 작성하면 된다. 소공사가 작성. X입니다. 또 누가 작성한다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계공사가 작성을 해도 되고 업무를 한 소공사가 해도 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계공사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공사는 사무실의 대표자잖아, 그죠? 확인 설명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계공사가 작성해도 돼, 대표자니까. 근데 계공사가 아니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작성할 수는 있다. 소공사가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공사가 해도 되고 소공사가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소공사가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하면 된다? 소공사. 지금 한 3번 물은데 3번 다 틀립니다, 지금. 자, 소공사가 작성했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서명 날인 합니까? 틀리게 좀 묻더라도 소공사 작성하더라도 계공사하고 소공사는 같이 서명 날인해야 돼. 계공사는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항상. 그죠? 자, 이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어요. 그럼 교부는 누가 해야 된다? 계공사. 그렇지. 계공사가 교부해야 될 의무예요. 보존도 누가 한다? 계공사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헷갈리나요? 헷갈릴 도 없어요.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만 한다니까. 그거 하나를 기준 잡으시고 하나 더 확인. 이번에는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자격증 없이 일하는 직원도 있죠. 자, 중개보조원이 이제 설명을 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답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계공사가 작성. 계공사만 작성합니다. 서명 날에는 누가 한다? 계공사만 합니다. 교부나 보존도 계공사가 해야 돼.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다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런 의무는 없으니까
종교보조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뭐 하고 있으면 되지요? 옆에다가 적습니다.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작정가 못 적는 거래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 되고 있다.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뭔가 느낌이 좀 오죠? 빤히 쳐다보면 된다. 뭐 살짝 삐딱하게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개보조원은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빤히 쳐다본다까지 전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법조문에 있는 것을 제시해 줬습니다. 앞으로 중개 현장에 나가시거든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계약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렇게 한다.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해 준 겁니다. 무작정 잘 설명하면 됩니다.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45페이지 하단에 이제 지금 쭉 설명했던 것들이 거기 하단에 다 붙어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하는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누구한테만 한다 그랬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4번 확인 설명의 방법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5번 드디어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방법은 알았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이제 교재에 양이 많게 붙었는데 그거 보시기 전에 감각을 한번 살려봅시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공사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되고 누구한테 설명한다?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우리끼리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럼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나 사주세요. 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아파트라면 뭐를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평수. 하나만 합시다. 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수 이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32평이다. 18평이다. 설명해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면적은 설명사항이다. 이 뜻이에요. 저 물건에 대해서 뭐를 설명해줘야 될까요? 주소도 알려주고. 주소를 우리는 소재지 그래요.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지 강북에 있는 아파트인지 같은 강자가 가도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인지 물건의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나 위치가 달라지죠. 주소라고 이야기했지만 물건의 소재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하나만 더. 아파트라고 치고 뭐를 설명해 줘야 될까요? 애들이 있으면 학교나 교통수단 같은 그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애가 있다면, 여기는 초등학교는 뭐 200m 거리에 있다. 또는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거 아파트 같으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지. 이거를 뭐라 하면 입지 조건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분이 대답하셨는데 아주 체질입니다. 체질. 부동산 체질. 제가 보통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아까 면적, 소재지, 주차장하고 거리, 초등학교 거리, 입지 조건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대답을 못 합니다. 뭐를 설명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죠? 지금부터 이제 설명사항을 법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감각을 살리셨으니까 46페이지 제일 상단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뭐지요? 토지다, 아파트다, 상가다. 이거 종류 설명해주라 이 말이에요. 소재지, 아까 대답하신 분도 있었죠. 지번, 지목, 이게 토지 같으면 과수원이다, 전이다, 임야다 이런 거. 지목, 면적, 좀 전에 또 면적도 이야기하신 분 있었죠. 평수라 그랬습니까? 용도, 구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1번에 딱 걸어놨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라 그랬습니다. 말이 하도 많으니까 제일 앞에 중개대상물 할 때 중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중. 자, 일단 여러분들은 중만 딱 기억하시면 시험 지문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은 올려준다고요. 여러분은 중 딱 잡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해라. 도배할 때 도, 동그라미. 3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제일 앞에 수, 동그라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만 탁 보면 뭐를 찾아내면 된다? 수도만 찾아내. 수도만 찾아내면 저절로 따라붙는 말이 전기, 가스는 저절로 올라온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중앙집중식이다.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아까 대답 한 분 계셨죠? 도 동그라미 지하철역에서는 몇 미터 거리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입지 조건이라 그럽니다. 도 동그라미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라. 환경 조건에 밑줄을 딱 긋고 6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을 하는데 소유권 할 때 소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소만 탁 찾아내. 그러면 뭐가 보여야 된다? 소유권만 보이면 옆에다가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는 올려준다니까요. 시험 지문에서. 소 됐고 7번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의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합니다. 앞으로 공만 보면 뭐가 기억난다? 공법만 기억나면 돼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다, 뭐 투기 과열 지구다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8번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이거 1억에 팔 것이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 살 사람이 나타나죠. 중개 수수료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실비할 때 실에다가 동그라미 실 동그라미. 자 그리고는 9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취득에 일단 밑줄 긋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조세 할 때 세에다가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아파트를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설명을 하는데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 아파트를 내가 사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죠. 그러면 개공사가 대략 취득세는 얼마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무슨 개공사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파트를 거래를 못 하잖아. 그죠? 취득에 따른 조세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취득에 따른 조세도 설명하지만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나 이렇게 3억에 팔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충분히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양도세는 얼마쯤 될 것이다. 이것도 설명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양도에 따른 세를 설명하라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우리 현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세는 얼마쯤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상식이잖아. 그죠?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줄 것다? 취득에 따른 조세라 그랬잖아. 그죠? 취득의 밑줄을 딱 꺼놓고 밑에다가 양도하면 틀린다.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안 시켜 놓으면 당연히 양도세도 설명해야지요.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죠? 우리 중개사법은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합니다. 이 시간 오늘 금요일이죠. 중개사법 제 얼굴만 쳐다보면 취득에 따른 조세 이것만 얼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 등을 공부하기 때문에 양도에 관한 세도 굉장히 강조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중개사법은 뭐하고만 논다? 취득에 따른 조세만 공부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법이 토요일인가 그렇죠? 지금 지난주 토요일은 세법 시간에 무슨 수업을 했습니까? 어제 것도 잘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거 물으면 사실 좀 실례긴 하죠. 일주일이나 지났는 걸 묻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는 배웠다 이거는 알잖아. 뭐 내용은 어땠든 취득세 했습니까?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세법은 크게 나라세, 국세와 지방세, 취득세로 구분돼요. 그럼 지금 지방세를 가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직도 국세인 양도세는 아직 안 공부 안 했겠다 그죠? 이제 곧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취득에 따른 조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방세부터 먼저 배우는 모양이다. 그죠? 그거 끝나고 나면 국세로 접어듭니다. 자, 양도세에 관련되는 것은 국세인데 양도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도 하고 시험도 많이 나오지만 중개사법은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합니다.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확인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방금 동그라미들을 했습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중이 뭐였죠? 중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모르고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라니까요. 그러면 시험에서 종류, 소재지, 지목은 올라온다 그랬어요. 도가 뭐예요? 도배예요. 도배와 벽면의 상태. 수가 뭐지요? 수도만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죠?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는 올라옵니다. 도가 뭐였습니까?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뭐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도로. 소하면 뭐가 보이죠? 소유권만 찾아내면 돼. 그죠? 소유권만 찾으시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라. 공이 뭐였죠? 공법상 제한사항.
공하면 공법 이것만 기억합니다. 공법상 제한사항. 방금 했습니다. 세가 뭐죠? 취득에 따른 조세도 설명해라. 취득에 따른 게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다? 예정금액 그리고 실은 수수료와 실비도 설명해라 이랬습니다. 이 아파트를 3억에 사게 되면 취득세는 대략 얼마쯤 나온다 까지도 설명해 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갑니다.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지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이게 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마르고 딸토록 할 겁니다. 저절로 기억하게 만들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중도, 수도, 소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요거를 좀 빨리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은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설명해야 된다. 색시도 설명해 줍니다. 세, 예, 실 그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서 들었는 것 같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전속중개계약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전속중개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는 뭐를 공개해야 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주일 전인데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하고 지금 확인 설명하는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돌아요. 그래서 이걸 작전을 이렇게 짜놨다고 지금. 그래서 지나간 것은 놔두더라도 확인 설명하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도 설명한다. 색시까지를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만 잡아 놓습니다. 자,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재 제일 하단 46페이지 했지만 제일 밑에 2번 아까 했던 거 확인합니다. 2번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여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사는 개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공사에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될 의무는 없다. 자, 그러면 교부하고 보존해야 될 의무는 소공사에게 없다면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개념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3번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의 작성하고 돌았습니다. 자, 공동중개라는 말은 여러 명의 개공사가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누가 한다? 보시면 관여한 개공사 모두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도 시험에 한번 나올 겁니다. 원래는 중요한 지문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두 명의 개공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매도인을 소개하고 한 사람은 매수인을 소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도 개공사는 매도인에게만 설명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틀려요. 관여한 개공사 모두가 함께 작성합니다. 되겠습니까? 이 개념도 한번 익혀주시고. 자, 이제 47페이지로 가니까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서투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어요 하는 방법을 배우셨고, 자, 설명을 잘하니까 그래 내가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니까요. 자, 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로 접어듭니다. 서투리가 고래 연결되잖아 지금, 그죠? 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니까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물건을 파는 자, 사는 사람, 사이에 개공사가 열심히 설명해서 좋다, 내가 살게.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작성을 하라라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한번 볼까요? 누가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제일 밑에 1번에 첫째 줄, 아니다 1번에 1번 첫째 줄 상단. 개공사는 봐요. 또 누가 해야 돼요? 개공사가 하랍니다.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된 때는,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다? 계약이 체결이 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동그라미,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이죠? 5년의 동그라미.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에도 동그라미를 합니다. 자, 지금 했던 말이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이 연결됩니다. 한번 볼까요? 거래계약서를 첫째 작성하고 동그라미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4번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작성은 누가 해야 되지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이 개공사가 작성하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명 날인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개공사가 서명 날인 하겠죠. 교부하래요. 자, 자동으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말 없어도 세 통은 작성해야 되겠구나. 왜? 한 통은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시험 문제기도 합니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서류? 5년 보존 서류. 원래 시험 문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존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까 확인 설명과 같이 똑같이 도입됩니다. 작성은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는 뭐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그럼 수행한 소공사가 작성을 했더라도 서명 날인은 개공사하고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자, 같이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돼. 그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고 똑같이 나가잖아요. 똑같이 나가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보존기간은 요거는 3년이고 요거는 5년이다. 그것도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것도 다르고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확인 설명서라는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1, 2, 3, 4라는 양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섯 번째 서식 어디에다가 적어야 될까요? 이게 문제라고 차이가 나는 게 서식은 여러분들은 크게 기억하기를 법정 서식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5년, 3년도 차이지만 서식은 어떡하다가요? 서식은 법정 서식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세게 탁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법정 서식은 없다라고 던짐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지금 이게 10억짜리 공장이라고 칩시다. 자,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산답니다. 그럼 10억짜리를 중개를 했는데 서식은 법정 서식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 거래계약서가 10억짜리 공장을 사고 파는데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를 이해를 못해. 지금 못하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다시 이야기하면 A 개공사가 10억짜리 공장을 거래했어요. 그럼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10억에 팔겠다, 사겠다, 성립이 됐겠죠. 옆에 있는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계약서 적읍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그죠? 법정 서식은 없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재 법으로 한번 볼까요? 거기 중간에 2번 거래계약서의 서식 찾았나요? 네. 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즉 현재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딱 이렇게 딱 던져주잖아 벌써.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국토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놓지도 않았지만 정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럼 법정 서식은 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내 강조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거래계약서가 중요한 건데 그걸 아무데나 적어도 될까? 자꾸 이렇게 따라 붙는다니까 지금. 그죠?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10억짜리 공장이 체결되었는데 개공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럽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손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OX. 아, 이제 좀 따라온다.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합니까? 발톱에.
발톱에 뭐 바늘로 3개 안 되겠나? 막 매도인 누구, 매수인 얼마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 발톱에 작성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발톱에 작성하면 발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개공사는 이거를 몇 년 보관해야 된다. 한 개를 5년 보관해야 돼요. 이거 한 개만 뽑아도 보통이 아닌데 3개 안 뽑아볼랍니까? 그죠? 그래서 발톱에 안 적고 전부 어디 적는다? 종이에 다 적는다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사무실에서 거래가 언제 체결될지 모르니까 표준이 되는 폼이 되는 서류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요 계약서를 가지고 아파트면 거기다가 아파트 이렇게 고쳐놓고 작성하고 이게 토지면 그거를 토지하고 이렇게 고쳐가면서 사용을 할 뿐이지 그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거래계약서는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그래, 이거를 법정 서식이 없다를 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좀 더 갑시다. 거래계약서는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OX. 손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개공사는 한 개 몇 년 보관한다? 5년을 보관해야 됩니다.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정 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걱정스럽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그럼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했다. 그것도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이러니까 좀 불안하지 않나요? 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만들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못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법정 서식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법에 가보면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내 아파트를 이 사람한테만 팔아라.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없죠. 3억에 팔아야 된다. 2억 5천에 팔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또 구두로 팔아도 되고 말로 구두나 말이나 똑같아. 문서로 팔아도 되고 그죠? 전화로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계약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결정의 자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모든 자유를 부과한다. 민법에 이래 돼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계약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계약서를 쓰라 이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법정 서식을 안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서식이 없다. 왜 없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도 불안해서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계약서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관인이라는 말은 관에서 인정해주는 계약서, 그런 관인 계약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도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정 서식은 없다. 다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똑같이 가다가 저 확인 설명서와 다른 것이 법정 서식은 없다. 이게 중요했거든. 그죠? 그런데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해도 발톱에도 작성해도 됩니까? 일이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6번째 보완을 해줘요. 거래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약 자유의 제한을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무조건 출제됩니다. 제일 밑에 모두 몇 개? 9개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적더라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것은 모두 몇 개다? 9개가 있습니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야 된다. 동그라미 물건의 표시물 동그라미 계약일자 동그라미 합니다.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지급일자 거래 금액할 때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일시 또 물이 보이니까 동그라미 권리 이전의 내용 동그라미 조건이나 기한 동그라미 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동그라미 그 밖의 약정사항 동그라미 요 그 밖에 동그라미 딱 하고 옆에다가 이 기타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기타 약정사항 그랬어요. 이 기타라는 말이 한자말이니까 우리 법 전체에 기타는 뭘로 바뀌었다? 그 밖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타 약정사항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그 대신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이 뭐다? 물의 인권은 뒤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말도 말 같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따라갈 겁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 개조부 이렇게 따라가고 이 개조부는 왜 오른쪽에 붙었는가 하면 원래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6개였어요. 6개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3가지가 추가가 됐거든. 그래서 옆으로 개조부가 갖다 붙습니다. 자, 그가 동그라미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거는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안 바쁘기 때문에. 물이 뭐예요? 물건의 표시, 인도, 일시, 권은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 방법, 기타 약정사항. 아까 기타 약정사항을 그 밖의 약정사항 그랬죠? 걔가 뭐였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라.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가사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노래 제목도 모르는데 가사부터 고민하지 말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따라갑니다. 1년 동안. 자, 다시 정리합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그것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원래도 출제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냈겠습니까? 1, 2, 3, 4, 5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다. 1, 2, 3, 4 주고 5번 쓸데없는 거 하나 딱 끌어놓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아닌 것은 원래 출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지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거물의 인권은 거기 개조부 딱 적어놓고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되는 것 찾아라 이래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도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고 가르쳤고 그대로 찍은 대로 수업도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못 맞췄다 그럼 그건 간첩입니다. 간첩. 원래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면 좀 낯설죠? 무슨 구다는 소리도 아니고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자꾸 들으면 별것도 아닙니다. 이제 노래로 입력을 시킬 겁니다. 다시 한 장 넘어가서 이제 기본윤리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기본윤리 단원은 아주 편안한 시간이 1시간 지나갑니다. 자, 우리 단원에서는 개공사는 중개를 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있다. 기본 윤리라는 단원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또 감각을 살리려고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고문당하는 거겠다. 개공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가 뭘까요? 책 보지 말고. 여기 개공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뭘까요? 본인이 개공사라면. 뒤에 분들도 한번 감각을 한번 살려보라고. 여기 무슨 마이크니까 앞으로 뒤로 가서 질문할까요? 앞에 분들은 너무 당하니까. 본인 같은 뭐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기 곤란하다.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본인이 개공사라면 막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되게 좋은 말 하셨습니다. 그걸 감각을 좀 살려보시라고요. 옆에 준비하고 계시지만 뒤로 갈게요. 뒤로. 본인이 개공사라면 개공사랑 중개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신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응?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뢰를 지켜라. 신뢰. 우리말로 하면 신용을 지켜라. 이런 말하고 같죠. 그죠? 개공사 신용이 있어야 되겠죠. 개공사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것도 뭐 말되네. 그죠? 고객이 물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친절하게 지켜라.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본인이 개공사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뭘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윤리.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완전 고상한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그냥 막연히 기본 윤리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 하고 내가 개공사라면 기본적으로 뭐를 지켜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48페이지 상단에 1번 개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밑줄 긋습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야 돼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이 성실하고 좀 전에 답은 하나 나왔죠. 신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줄 끊었습니다. 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개공사와 소공사에게 주어진 무슨 의무이다?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그죠? 자, 기본적인 의무는 뭐라고요? 신이 성실해라. 또 품위 유지해라. 그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라.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자, 적기는 적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죠? 또 내용도 단조롭죠.
무슨 놈의 개공사가 그죠? 매도인, 매수인 중에 매도인 편만 들고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오늘같이 추운 날에 양말도 안 신고 그죠? 쓰리빠 떨떨떨떨 끌고 다니면서 중개하고 있으면 품위 유지 걸립니다. 양말 신으라 그러니까 또 한쪽에 빨간 양말, 한쪽에 하얀 양말 신고 다니면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품위 유지 위반이라 이게 그죠? 품위 유지. 그리고 시인이 성실해야 된다. 설명할 것도 없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금 뭐다? 시인이 성실 그 자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윤리, 시인이 성실, 품위 유지해라, 공정하게 처리해라. 이것들이 구체적인 의무입니까? 선언적 의무입니까? 선언적 의무지 구체적인 의무는 아니죠. 예를 들면 구체적이라면 품위 유지하라 이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활 자체가 지금 품위 그 자체인데 뭘 어떻게 품위 유지해야 돼요, 그죠? 굳이 말하려면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꽃배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품위를 유지합니다.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 품위 유지, 공정한 처리라는 것은 선언적 의무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이런 말이 흘러가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공사와 소공사에게 선언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라는 말이 들어오면 그래, 그 선언적 의무네. 그죠? 구체적인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밑에 2번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별표 딱 해놓고 중개를 할 때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어요.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을 배울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 이건 완전 기본적인 의무예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건 누가 제시하는 의무랍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이다. 판례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성관주의 의무가 판례가 제시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굳이 알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의무거든요.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라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개공사는 중개를 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의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선량한 관리자라는 개념을 굳이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개공사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할 때는 자기 집을 사고 판다, 당사자들의 집을 사고 판다. 당사자들의 집을 사고 팔지만 내 집같이 관리를 잘해주라. 내가 내 집을 사고 팔듯이 그것을 뭐라 그런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집을 팔지만 내 집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관리를 잘해라. 이게 이제 선량한 관리자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판례에 대한 거.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민법 선생님하고 있어요. 그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주 나오는데 그대는 선량한 관리자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한대요. 타인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저하고 해석이 정반대잖아. 저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자기 집을 사고 팔듯이 자기 집을 사고 파는 게 중요하니까 사고 팔듯이 관리하는 게 성관주의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관주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더 중요시 여기지 남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뜬금없이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를 좋아한다. 남의 마누라를 좋아한다.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 맞네. 그래.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서 한번 웃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정답이다 이건 없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을 사고 팔듯이 남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잘 관리를 해줘라.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한테 남의 집인지 자기 집인지 이런 거 묻는 건 아니고 성관주의 의무는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2번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기본 윤리로서는 비밀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극히 당연합니다.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개공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서 비밀 준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경찰관도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되고 군인들도 군인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해야 되겠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무슨 정신없는 의사가 그죠? 저 사람은 코만 빼고 다 고쳤대 기사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막 고쳤기나 말았기나. 그래서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선생님도 학생들의 비밀을 준수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모든 업종에 다 있어. 그래서 개공사도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매도자가 아파트를 팔러 왔는데 처갓집으로부터 받은 거구나. 그런 비밀을 알게 되면 지켜줘야 되지. 매수자한테 가서 야 받은 거니까 500만 원 더 깎아달라 그래. 막 이런 소리 하고 쓰면 공정한 업무가 안 되잖아 이게 그지? 처갓집에서 받았거나 뺏었거나 훔쳤거나 하여튼 비밀을 준수해줘야 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업종에 비밀 준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비밀 준수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 이러면 끝이잖아 그죠? 위반했을 때 제재를 물어요. 밑에 3번 줄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걸 알아놔야 돼. 그래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까? 이런 건 안 묻는다니까 수준 이하로. 위반하게 되면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더 중요한 말이 밑에 있습니다. 이 죄는 무슨 죄를 적용한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 그죠? 자, 반의사 불벌죄가 무슨 말입니까? 하면 요걸 한자로 좀 적으면 더 좋을 건데 의사에 반대하여 불벌하는 죄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의사에 반대하여 벌하지 않는다니까 제일 밑에 4번 줄 쫙 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요. 다시 반의사 불벌죄가 뭐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그 뜻이에요. 아주 독특한 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비밀 준수 위반하면 이 꼴 뭐가 들어간다? 반의사 불벌죄.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거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윤리는 가볍게 쉬어가는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제7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정 설정으로 갑니다. 10분 쉬었다가 갑니다.